기후의 눈으로 경제를 읽다. CBS 기후로운 경제생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홍종호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었습니다. 탄소 배출을 시작하면서 인류는 급격한 발전을 이루었지만 그 대가로 전 인류를 위협하는 기후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 흐름은 그래서 전에 없던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키워드는 바로 탈탄소입니다. 수백 년 동안 공짜였던 탄소 배출에 제대로 된 가격이 매겨지고 탄소를 덜 배출할수록 이득을 누리는 시대. 대비하지 않으면 막심한 피해를 입고 앞서서 준비하면 기회가 되는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개인은 어떻게 하면 이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파도를 잘 타려면 일단 마음을 열고 파도를 똑바로 바라봐야 한다고 하죠. 저는 수십 년간 환경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해석해왔던 기후 경제학자입니다. 앞으로 시야를 넓히는 경제 정보를 통해 여러분의 파도 타기를 적극 돕겠습니다. 부디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기후로운 경제생활,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한 주 동안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기후 현안 전해드리는 주간 기후 브리핑 시간입니다. CBS 경제부 최서윤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주 함께하게 됐는데 오늘 첫날이네요. 소감 어떠세요? 기후로운 경제생활이라는 타이틀 주제에 대한 기대가 큰데요. 앞으로 프로그램 하면서 경제와 환경이 어떻게 양립 가능한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소식부터 볼까요? 네, 오늘 세 가지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파리올림픽은 기후올림픽. 한국 시간으로 지난 토요일이죠. 27일 파리올림픽 개막했는데요. 혹시 경기 보셨나요? 예, 제가 워낙 스포츠 마니아라 저희 가족 함께 메달 따는 장면 다 봤고요. 특히 양궁, 또 사격, 또 수영 이런 데서 메달 따서 펜싱도 있었죠. 예, 아주 감격스러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올림픽 지금 관심 있게 보고 계실 텐데 이번 파리올림픽 1924년 이후 100년 만에 파리에서 다시 열리는 올림픽입니다. 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또 관중이 있는 올림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파리올림픽이 친환경 올림픽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사실 올림픽이라는 행사를 개최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탄소를 배출하는 그런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비행기 타고 다 모여야 되죠. 또 그 안에서 이동도 해야죠. 예, 경기장 건설도 많이 필요하고 다 탄소 배출과 관련되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도 좀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신경을 좀 쓸 수밖에 없는데요. IOC에서 올림픽 어젠다라고 해서 만든 일종의 선언이 있습니다. 네, 그 핵심 의제 중 하나가 바로 지속 가능성인데요. 이번에 파리올림픽이 이 어젠다를 따르는 첫 번째 하계 올림픽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 네. 예, 그 2012년 런던 올림픽이랑 2016년 리우 올림픽 평균 탄소 배출량이요 350만 톤이었는데요. 이번에 파리올림픽은 그 절반인 175만 톤만 쓰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반으로 줄이겠다 이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모든 올림픽 경기장에 재생 에너지로 전력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근데 듣기로는 개막 전부터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었어요. 선수촌에 에어컨 설치 안 하겠다. 이게 상당히 충격적인 한여름인데. 네, 근데 에어컨이 원래 그 자체로 좀 전기 먹는 하마잖아요. 이게 스탠드형 에어컨 하나 돌리는데 선풍기 30대 트는 것보다 더 많은 전력이 맞아요. 필요하다고 합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당초 선수촌에 원래는 에어컨을 설치를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대신에 지열 냉각 시스템 같은 걸 좀 돌려서 숙소 온도를 26도 이하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많은 나라 선수단 측에서 당연히 반발이 나왔습니다. 유럽이 요즘 여름철 폭염이 정말 그러니까요. 심각하잖아요. 네. 프랑스 작년에 열사병 사망자가 한 5천 명 정도였거든요. 당연히 이제 더위는 선수들 컨디션에 좀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 선수단은 그래서 어떤 뭐 대응이 있나요? 현재? 예, 그래서 대한체육회도 좀 열 조절 물질이 들어있는 뭐 쿨링 재킷, 쿨링 음. 시트 이런 걸 좀 제작해서 배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 전후나 휴식할 때라도 선수들이 이용하면서 열을 좀 식히라는 용도인데요. 근데 사실 국가별로 이런 거를 준비할 수 없는 나라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공정성 논란이 좀 일었고요. 뭐 사태가 이렇게까지 번지니까 결국 주최 측이 한 발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개막 음. 직전에 선수촌에 소형 에어컨 2,500대를 설치를 아, 하겠다고 그렇군요.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네. 사실 뭐 우리나라 선수들도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뭐 수영이나 탁구 대표 선수단 같은 경우에는 선수촌을 나와서 지금 에어비앤비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음. 뭐 탁구협회 같은 경우에는 하루 한 100만 원씩 써가면서 뭐 버스도 따로 빌려서 타는 그런 상태고요. 아마 에어컨 문제가 지금 너무 덥기 때문에 이번 올림픽 기간 내내 계속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선수의 이제 경기력도 그 나라의 경제력과도 비례할 수 있고 특히 그렇죠. 또 기후가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그에 상응해서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간의 선수들에 대한 지원도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잘 절충점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파리올림픽 또 어떤 부분이 친환경인가요? 네, 일단 새로 짓는 경기장 숫자를 대폭 줄였습니다. 그건 좋은 아이디어네, 예, 진짜. 이번 올림픽을 위해서 새로 신설한 경기장이 딱 2곳밖에 없고요. 나머지 어. 33곳은 뭐 기존 시설을 조금 개조해서 재활용하는 뭐 그런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기장 한 곳 한 곳이 다 의미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수영장을 재사용하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100년 전, 그러니까 1924년 파리 하계올림픽 수영 경기장이었던 조르주 발레리가 이번에 패럴림픽 훈련 수영장으로 다시 선수들을 맞는다고 합니다. 네. 예, 그리고 뭐 베르사유 궁전에서 뭐 근대 5종 승마 경기가 열린다고 하고요. 또 콩코르드 광장에서는 브레이크 댄스, 3대3 농구, 스케이트보드 이런 경기 준비돼 있고 그랑팔레에서 태권도, 펜싱 대회가 열리는 등 유명한 명소에서 경기를 보는 그런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사용, 재이용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러면 비용도 좀 적게 들어가나요, 아무래도? 예, 경기장을 덜 짓다 보니까 이게 개최 비용도 확 줄 수밖에 없겠죠. 우리 돈으로 한 12조 원 조금 넘는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직전 도쿄 하계올림픽에서 쓴 돈의 4분의 1 정도밖에 그래요?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거 외에도 마지막으로 또 재미있는 점이 있는데요. 또 파리 뭐가 올림픽, 있나요? 예, 파리 올림픽에는 두 가지가 없습니다. 네. 뭐죠? 예, 왜냐하면 궁금합니다. 하나는 페트병이었고요. 아. 하나는 아보카도가 없습니다. 아보카도? 예, 들어오실게요. 네. 먼저 뭐 페트병은 대회 기간 이제 경기장에 플라스틱 페트병 반입 금지되고요. 관중들도 다 재사용이 가능한 컵이나 텀블러를 소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아보카도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이게 재배할 때 물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과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군요. 토마토의 한 64배 정도의 물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보카도가 주로 이 멕시코랑 미국에서 나는 수입 수입해야 과일입니다.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수입을 하려면 장거리 운송을 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좀 탄소 배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리가 이번에 대회에 제공되는 음식 80% 이상을 국내산 식재료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로컬 푸드로 가겠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수입 식재료 안 쓰면서 탄소 발자국 줄이겠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경기도 좀 들어보면 이게 또 여름에 열리고 또 겨울에 동계올림픽도 열리잖아요. 결국은 기후와 관련해서 어떻게 올림픽을 치르는 것이 친환경적이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앞으로 더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우리 선수들 앞으로 보름 동안 건강하게 안전하게 또 좋은 성과 올리면 좋겠네요. 다음 소식요. 예, 옆나라 중국 소식 가져왔습니다. 토네이도까지 강타, 기후 몸살 중국. 중국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기후 재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홍수랑 가뭄이 동시에 발생했다고 해요. 중국 뭐 우리나라 남한 땅에 95배 엄청난 큰 나라니까 한 나라 안에서 홍수도 나고 뭐 가뭄도 나고 막 이러나 보죠. 네, 일단 북부 지역은 지금 가뭄이 심각한데 중남부는 폭우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폭우와 산사태로 올해 상반기에만 1,400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달 초에 양쯔강 홍수만 해도 안후이성 한 지역에서 100만 명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이유가
지구 온난화 때문이라고 많이 지적이 되고 있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건 이번에 한반도 겨우 피해간 그 태풍 개미 이거 상륙하기 전 얘기죠. 예. 이것으로 인한 피해도 지금 대만도 피해를 입었고 또 중국으로 상륙한 것 같더라고요. 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물론 태풍을 피하기는 했지만 요즘에 보면 하늘이 좀 뚫린 것처럼 예, 비가 거의 물벼락처럼 네.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이게 이런 우리나라 집중 호우도 중국과 관계가 있어 아, 보입니다. 그래요? 어떤 관계죠? 예, 뭐 장마 전선은 원래 이제 여름마다 발생을 하는 거지만 음, 이게 중국에서 넘어온 저기압을 동반하고 있다고 그래요? 해요. 예. 아, 예, 중국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서해 바다를 지나서 이제 한반도로 와서 머금고 있던 수증기를 한 번에 확 토해내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 수증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바다를 지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륙에서부터 이미 수증기를 갖고 이동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력하다고 해요. 그럼 중국에서 생긴 수증기가 결국 남한으로 넘어와서 비를 내리고 있다 이런 건가요? 네, 그 내륙에서부터 이미 수증기를 품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저기압이라는 게 원래 지표면이 더우면 공기가 좀 위로 그렇죠. 상승을 하면서 기압이 좀 낮은 상태가 유지되는 뭐 그런 걸 네, 말하잖아요. 태풍도 열대성 저기압에서 시작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근데 내륙이 뜨거울수록 이게 저기압이 발달하기가 좋다고 합니다. 근데 장은철 공주대 대기학과 교수에 의하면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이 이제 해수면도 오르고 중국과 몽고 내륙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수증기 공급원이 많아진 것 때문에 저기압 발생도 늘었다. 이런 좀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우리 14명이 사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요. 이때도 저기압 때문이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요즘에 집중호우가 정말 많이 네, 발생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한 시간당 100mm 이상의 비가 지금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한 달 동안만 8번이 내렸다고 어휴. 해요. 네, 사실 이게 이 100mm 하면은 우리가 뉴스에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50mm만 넘어도 1시간당 이게 사람이 걷기도 힘들고 차량도 물에 침수될 수 있는 이런 수준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이달 10일에 전북 군산 어청도에서 내린 비가요. 무려 시간당 146mm였다고 하는데요. 상상이 안 되네요. 예, 이게 200년에 한 번 오는 수준의 비였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다시 중국 얘기로 좀 네. 돌아가 보면요. 진짜 무서운 건 토네이도입니다. 토네이도요? 중국에서. 중국에? 예, 이거 올해 미국 아니에요? 토네이도는? 예, 바로 중국입니다. 또 2번이나 발생했는데요. 올해 4월 남부 대도시 광저우에서 한번 발생을 했고요. 참고로 이 광저우가 위치한 광둥성은 중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예, 근데 토네이도 때문에 마을 4곳이 초토화가 됐다고 하고요. 5명이 숨지고 공장 건물도 한 140채 정도가 손상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딱 석 달 만에 이제 동부 지역의 산둥성에서도 토네이도가 발생했는데요. 이 산둥성 토네이도 역시 강력해서 5명이 숨지고 주택이 거의 3,000채가 휩쓸리는 그런 위력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게 막 회오리 바람처럼 올라가는 토네이도가 그런 건데 이 동아시아에서도 토네이도가 있다. 저도 사실은 전 미국에서 유학했습니다만 이런 얘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기상학자들도 중국에서 토네이도가 그것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점에 좀 놀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기상학회 예상욱 기후변화 특별위원장이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다. 중국 얘기를 예, 얘기하면서 그렇죠. 중국 토네이도가 굉장히 이례적이고 토네이도가 발생할 수 있는 그 기상학적인 요건들이 원래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형성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기후 온난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평가를 했는데요. 근데 이 토네이도요. 설마 한국? 예,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어우. 예, 작년에 정재학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센터장이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요. 중국이랑 일본에서 토네이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기후변화로 기온이 조금만 더 상승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토네이도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 6, 7년 유학 생활을 하면서 제가 있던 지역은 이제 북쪽이어서 그렇게 토네이도가 제가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남쪽은 가끔 뉴스에 보면 무섭거든요. 참혹해요. 차도 없고 사람도 없고 집도 없어져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게 동아시아 특히 한국에서도 생긴다? 생각이 힘든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뭐죠? 예, 마지막 소식은 이 기후변화의 피해를 가장 크게 보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몰디브 소식 가져왔습니다. 네. 사라지지 않는 섬 몰디브. 신혼여행 많이 가는 곳 아닌가요? 제 제자도 얼마 전에 다녀왔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곳은 주로 해수면 상승으로 곧 잠기는 섬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몰디브가 한 인도 스리랑카 이쪽에서 인도양 남서쪽에 위치한 그렇죠. 그런 섬나라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워낙 유명한 휴양지죠. 근데 나라 전체가 작은 섬들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산호섬 1192개 그리고 고리 모양의 환초 26개로 이루어진 그런 섬나라입니다. 전체 인구가 한 52만 명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제주도 인구가 한 67만 정도 되니까 제주도보다 조금 인구가 적다고 뭐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2000년대 들어서 이제 전 세계가 지구 온난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주목을 받은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이 몰디브 국토 면적의 80%가 해발 고도가 1m가 안 된다고 그렇군요. 합니다. 예. 거의 바다에 그냥 붙어 있다고 보면 되네요. 예. 근데 환경 전문가들이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지구 온난화가 이제 계속되면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하잖아요. 그래서 2100년까지 전 세계 해수면이 1m 정도 상승한 걸로 예측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몰디브 같은 경우에는 뭐 국토 면적의 80%가 1m 미만이기 때문에 위험하겠죠. 그래서 2007년에 유엔 환경 계획에서 앞으로 30년만 지나도 몰디브 국토 상당 부분이 물에 잠기고 2100년쯤 되면 완전히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때부터 몰디브에 대해서 이제 아름다운 휴양지인데 가장 먼저 붙는 수식어가 기후변화로 세계 지도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 이렇게 불리게 됐죠. 네. 그런데 또 듣기로는 이게 사라져야 되는데 별로 사라지고 있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뭐 댓글을 보면 이거 뭐 몰디브 사라진다는 거 너무 과장된 거 뻥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미국 뉴욕타임스가 최근 이 몰디브에 주목해서 흥미로운 기사를 내놨습니다. 네, 이 궁금해요. 기사 제목도 그래요. 지난달 26일자인데 사라지지 않는 사라지는 섬들이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네. 사라지지 않아야 되는데 사라지고 이게 어떤 의미죠? 무슨 의미인가요? 의미심장하네요. 예, 네. 얼마 전에 이제 연구원들이 인도양 전체를 항공 사진으로 관찰하다가 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약간 몰디브가 섬나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몰디브를 이루고 있는 그 수천 개 섬 중에서 어떤 섬은 면적이 늘어난 섬이 있었던 겁니다. 늘어난다고요? 예, 좀 커진 거예요. 사라져야 이게 정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예측이 다 되어 있는 거였는데. 예,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게 섬마다 뭐 한쪽 가장자리 부분이 물론 예상했던 것처럼 침식이 돼요. 물속에 잠기는데 그 반대쪽에서 오히려 흙이랑 모래가 이제 퇴적 작용이 일어나면서 아하. 땅이 점점 커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아예 이제 몰디브를 좀 제대로 관찰해 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후 전문 기자 레이몬드 정, 그다음 사진 작가 제이슨 글레이라는 이 두 명이 2주 동안 몰디브에서 전문가들이랑 같이 지내면서 좀 심층 취재를 했다고 해요. 예. 근데 봤더니 이제 몰디브 소멸 위기가 한창이던 1990년대 중반부터 이제 최근까지 촬영한 항공 사진이랑 위성 사진을 좀 비교를 했대요. 그랬더니 해수면은 10년마다 1인치, 한 2.54cm씩 상승을 한 건 맞았대요. 그런데 파도가 섬 해안에다가 계속 퇴적물을 쌓아 올려서 이제 땅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섬 한쪽 지역은 좀 물에 잠기고 있는데 다른 쪽 지역은 또 새로운 땅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 몰디브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네. 그런 거죠. 예, 그래서 몰디브 국토를 이루는 여러 개의 섬 중에서 이제 고리 모양의 작은 섬으로 이뤄진 후바두 환초라는 부분을 좀 예로 들어볼게요. 네. 네. 여기가 한 241개의 산호섬이 이렇게 뭉쳐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이 섬들의 변화 과정을 사진으로 확인을 해봤더니요, 섬의 한 40% 정도는 땅이 침식이 됐어요.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한 40% 정도는 이게 모양은 좀 달라지는데 면적은 유지가 됐다고 해요. 네. 근데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 중에 마지막 나머지 20% 정도는요, 실제로 땅이 커진 게 관찰된 겁니다. 예, 아까 말한 이게 파도의 자연스러운 퇴적 작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몰디브 당국이 일종의 간척 사업을 통해서 땅을 메꿔 나간 것도 작용을 했습니다. 그럼 아마 과학자들은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어디는 줄어들고 어디는 늘어나고 또 어떤 지역은 그럼 줄어들고 어디는 늘어날 것이냐 이런 거 궁금해할 것 같네요. 네, 바로 그걸 알아내는 게 지금 과학자들의 그런 연구 목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섬이 다 지금 몰디브처럼 뭐 땅이 커지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 남태평양의 뭐 또 다른 섬나라 키리바시 섬, 키리바시, 예, 예. 그쪽은 보면은 지금 국민 전체가 이주를 해야 되는 그런 비상 상황에 내몰렸다고 맞아요, 합니다. 맞아요. 예, 정말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몰디브의 전체 면적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또 아마 많이 주민들이 모여 사는 곳은 또 침식이 된다면 아마 이분들은 다른 데로 이주를 해야 되는 상황도 상상이 되고요. 결국은 그런 영향은 어떻게 없나요? 예, 이제 생활 양식이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예, 지금 몰디브 수도 말레의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네. 그래서 몰디브 전체 인구의 한 40% 정도가 이제 말레에 모여서 살고 음. 있는데요. 이 말레가 한 우리나라랑 면적 치면 우리나라 여의도랑 면적이 아. 비슷하다고 해요. 근데 여기가 해발 고도가 좀 낮아요. 전체 해발 고도가 1.2m? 네. 예,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럼 해수면 상승으로 좀 위험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몰디브 당국이 그 근처에다가 새로운 섬인 훌루말레라는 섬을 만들기 아예 시작했습니다. 섬을 새로 예, 간척 사업을 이주하기 위해서. 그렇죠. 간척 사업을 대대적으로 해서 지금 훌루말레가 많이 만들어져서요. 면적도 이제 말레보다 더 넓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해발 고도가 1.8m 정도로 말레보다 훨씬 높다고 해요. 그리고 또 뭐 근처에다가 라스말레라는 이 말레를 대체할 또 다른 섬도 최근에 착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은 아무래도 인구가 좀 적은 섬은 해안이랑 공존하면서 우리가 기후변화에 적응하면서 사는 삶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 현대인이 우리 삶을 과거로 되돌리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국가에서도 선택을 할 때 불가피한 선택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자연과 공존하기보다는 음. 그렇게 방파제를 쌓고 토지 매립을 하면서 좀 비용이 더 들어가고 친환경과는 조금 멀어지는 그런 선택을 하거나 혹은 섬을 아예 떠나버리는 그런 네. 선택을 하기가 쉬운 거죠. 오늘 최 기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이런 기후 피해에 대한 대응 이런 걸 우리가 적응 또는 적응 정책 이런 말을 쓰는데요. 적응이란 말도 너무 이 몰디브 섬에는 좀 배부른 소리 같고 정말 생존을 위한 몸부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CBS 경제부 최세윤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가장 중요한 게 기업이 지금 어떤 부분에서 잘하고 있나 또 어떤 부분에서 못하고 있나 하는 거죠. 이른바 좋은 정보 이거 확인하는 법 공시라고 합니다. 내가 투자한 회사에 공시 보는 거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요. 지금 세계에서는 여기에 기업이 기후위기에 얼마나 잘 대처하고 있나 이 정보 즉 기후 공시 이 의무화가 한창입니다. 한국 상황은 어떨까요?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지현영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기후로운 경제생활 오늘 첫 회인데요. 아. 첫 게스트세요. 어떠십니까? 네. 상당히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정말 영광스럽기도 네.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그만큼 이게 중요한 주제라 꼭 네. 모셔야 된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했어요. 네. 최근 한국회계기준원에서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을 공개하고 한창 의견 수렴하고 있다고 네,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얼마 전에 이 주제로 국회에서 토론회도 열렸다고 하는데요. 토론회 분위기 또 어떤 분들 참석하셨나요? 시민단체만 오셨던 거 아니죠? 네, 맞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그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토론회들이 열리고 있는데 주로 경제계가 주도해서 토론회들을 그렇죠. 갖고 있고요. 그쪽도 역시 상당히 관심이 뜨겁지만 저희는 기후와 관련한 싱크탱크와 또 NGO들도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고 또 특히 이 공시정보라는 것은 투자자를 위한 정보이란 부분이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보는 자리가 필요하다라고 네. 생각해서 투자자들을 다양하게 모셨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연기금인 국민연금에서도 오셨었고요. 네, 국민연금에서도 왔군요. 예, 네. 그리고 합산했을 때 자산 규모가 4경이 넘는 이제 아시아 금융기관들의 어떤 그 기후 행동을 하는 이니셔티브인 AIGCC라는 그 투자자 그룹 그리고
또 최근에 기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투자자가 된 청년 개인 투자자 그룹도 아, 모셔 가지고 그렇군요. 네.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분위기는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네. 거의 100분 정도가 함께 해 그래요? 주셨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왔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죠? 맞습니다. 네.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요. 뭐 지금 고3 학생인데 아직 수능 날짜, 시험 범위도 안 나왔다. 뭐 이런 코멘트가 있었다고. 뭐 무슨 얘기죠? 아, 네. 플로어에서 네. 대기업에서 이제 ESG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께서 좀 답답한 마음을 음, 토로하셨는데요. 계속 그 ESG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이제 2020년 초반부터 나왔고, 그럼요. 회사에서 관련된 업무를 준비하고 있는 실무자 입장에서 시험을 보려면 그 시험을 언제 보는지, 그리고 누가 시험을 잘 보는 학생인지 이런 기준들이 음, 나와줘야 일단 이 기업 입장에서 시험을 치르고 또 더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회사에서도 이 일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할 텐데 점점 그런 부분들이 음. 계속 유예되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이거 그냥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분위기가 있어서 걱정이다라는 이야기를 아, 해 주셨습니다. 결국 오히려 국내 기업들이 네. 제발 어떤 기준 만들어 달라, 공시 기준 만들어 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태란 말씀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은 대외적으로 나오는 경제계의 목소리는 기업이 이제 "충분한 준비 기간을 더 가져야 한다."라고 음. 해서 2029년 또는 그 이후로 "공시 의무화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아, 목소리를 내셨는데요. 하지만 이제 근거로서 제시한 설문조사 내용을 좀 뜯어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이, 이제 어 기후 공시 자체는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입장은 없는 것 같고요. 또 41.6%는 찬성할 뿐만 아니라 2026년 또는 2027년에 음. 실시해도 된다라는 의견이 네. 가려져 있기는 네. 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네. 듣기로는 이 미국 또 유럽이 뭐 제일 유럽연합이 앞서가고 있고 네. 뭐 캐나다, 일본, 심지어 중국도 이런 네. 지금 몇 년도부터 이제 공시 의무화하겠다. 네. 과거엔 자발적으로 했다면 이제 의무적으로 하겠다. 이거 다 발표한 걸로 들었는데 우리나라 이렇게 좀 상당히 늦은 거 아닌가요? 어떤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체로 지금 말씀 주신 주요한 국가들이 공시 기준 시기를 확정하고, 그 시기는 대체로 2026년에서 2027년을 이제 네. 예정해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고 있고, 심지어 저희 토론회에서 이제 그 부서인 금융위원회에서 오셔서 26년이 될 수도 있고 7년이 될 수도 있고 8년이 될 수도 있고 9년이 될 수도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그래요. 주셔서 상당히 답답함을 음. 느꼈습니다. 너무 아니한 태도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네. 이제 주요 무역국들이 다 이것을 하겠다는 것인데 네. 아마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이 기후 공시가 도대체 이 공시란 말도 사실은 주식 안 하신 분들은 좀 쉬운 네. 용어가 영어로 디스클로저 이 영어 단어 쉬운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좀 맞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뭘 알리라는 얘기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공시란 그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업의 경영 활동에 대한 음. 정보를 공개해서 이제 기업에 대한 가치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수단이라고 할 것인데요. 특히 투자자와 기업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이제 축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고요. 기존에는 주로 재무 공시를 기반으로 해서 기업에 대한 그렇죠. 가치 평가가 이제 그렇죠. 이루어졌다면, 얼마 돈 잘 ESG. 버는 네, 기업이냐.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정보가 대체로 이제 과거와 현재에 대한 정보였다면, 이제 기후 리스크가 상당히 우리 금융 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그런 연구 자료들을 토대로 기후라는 부분, 그리고 기업이 기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음. 대한 정보를 좀 비교 가능하게, 또한 재무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공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글로벌 흐름에 따라 이제 국내에서도 이 지속 가능성 공시 중에서도 기후 공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먼저 진행되고 있는 것 그러면 같습니다. 기후 관련된 정보를 기존의 이 재무 공시와 좀 연계시키는 이런 노력이라고 볼 수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 기후 공시에 대해서 이제 주요 이제 20개 국인 G20에서 그 기후 변화 리스크를 금융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TCFD라는 기관을 만들었고요. 맞아요. 거기에서 이제 만든 기후에 대한 정보를 보는 프레임워크가 TCFD 이제 프레임워크다라고 할 것인데요. 그 기후와 관련해서 기업이 어떤 그 위험과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또 전략을 짜고 있고 목표와 지표 그리고 지배 구조를 어떤 식으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이제 보고자 하는 그래요. 것입니다. 듣기로는 일본도 사실 이런 쪽에 이렇게 앞서가는 나라는 아니른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본은 어떤 상황? 일본도 이미 의무화 이 어떤 법제화가 돼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어 아직 의무화 시기는 확정하지 않았지만 예. 법제화는 이제 마친 상태인데요. 2023년에 이제 금융상품거래법상의 유가증권 보고서를 이제 ESG 정보 공시를 음. 담을 것을 이제 그러니까 개정했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자본시장법상 이제 사업보고서에 ESG 정보를 담아야 한다라고 이제 넣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음. 아직 그 의무화 시기를 확정하지는 않고 있고 27년 또는 28년 이제 시행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7년 혹은 28년 이렇게 네, 돼 있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EU보다는 한 2-3년 이렇게 맞습니다. 좀 네. 늦은 그런 계획 정도군요.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일본이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오면 그다음에 우리도 따라가자라는 입장으로서 29년을 좀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이제 문제인 것은 일본은 이미 수출의 그런 의존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은 그렇죠. 국가이고요. 예, 그리고 우리 경제는 수출이 굉장히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 뒤에 가는 것이 이제 우리 상황과 맞는 것인가 했을 때 좀 음.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말씀은 무역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결국 네. 우리의 주요 수출국들 뭐 미국이나 또 유럽. EU나 네. 심지어는 중국도 이제 예. 계획이 있으니까 그런 나라들이 이러한 기후 공시를 하게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거기에 맞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 수출을 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수출 전선에 먹구름이 들일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이제 시사하시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네. 네. 이게 언제부터 이 기후 공시가 나왔나요? 본격적으로. 그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2021년도에 그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제 기업의 경영 환경이 빠르게 바뀜에 따라서 이제 그 기업 공시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 ESG 정보 공개에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공시에 대한 제도를 좀 개선하는 기업 공시제도 종합 개선 방안을 내놨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 따르면 그 지속 가능 정보에 대한 공시는 2025년부터 코스피 상장사 2조 이상 이제 기업 중심으로 해서 시작을 하고 2030년에는 코스피의 모든 상장사를 대상으로 의무화를 하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의 이제 스케줄들이 이제 예상을 하고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됐었던 바가 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의 주요 수출국도 기업 입장에서는 결국 자기들 물건을 팔아야만 생존이 가능한 것인데 미국이나 EU가 이런 걸 하고 있다고 한다면 국내에서 굳이 이것을 법제화하거나 어떤 공시 제도를 표준화하지 않더라도 따라가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도에 이제 이미 그 기업들이 이제 66% 기업들이 나서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에 이제 ESG 관련된 정보를 담기 이건 시작했는데요. 자발적인 거죠.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은 여력이 있는 기업들일 것이고요. 또 그리고 투자자에게 정보의 가치로서의 의미에서도 이게 어떤 의무화에 따라 어떤 내용을 공시해야 된다라는 것이 없다 보니까 유리한 것은 보여주고 불리한 아. 것은 교묘하게 숨기는 그런 부분들도 나쁘게 말하면 발생해서 이제 그린워싱도 될 수 있는 맞습니다. 거네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전체적인 어떤 그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 측면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더욱 문제는 이제 작은 기업들입니다.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 목전의 일이 아니면 돈을 투자해서 이런 준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망설일 수밖에 없고 또 그렇죠. 여건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언제 이제 시작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다 보니 이제 계속 시간을 끌다가 갑자기 이제 어떤 해외 규제나 고객사의 어떤 그 요구에 이제 얻어맞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런 중소 중견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정부가 기준 마련해 주고 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매도 먼저 맡게 되고 또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개별적으로 각자 소나기를 맞는 것이 음. 아니라 그 기후 공시 제도라는 어떤 큰 우산 안에서 같이 그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투자 시장에서는 어떤 상황인지 좀 궁금한데요. 개인 투자자나 기관, 기업들, 기업이 얼마나 기후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편인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사실 ESG가 말이 좋아서 그렇지 이게 결국 돈이 되는 거냐. 이제 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그 부분은 지금 시점에서 확실히 개인 투자자들이 기후 정보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하지만 이 기후 공시 자체가 이제 훨씬 더 기관 투자자라든가 또 그 연기금이라든가 이렇게 대규모 자금을 운영하는 그런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결국은 이 대규모 그 자산 그 운용사들은 대체로 이제 분산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 기후 변화라는 것은 분산 투자를 해도 피하기 어려운 음. 리스크다라는 측면에서 결국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이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관리함에 있어서 훨씬 더 나은 전략일 수 네.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더 잘 볼 수 있게 공개 제도를 잘 마련해 음. 달라라는 그런 요구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해외에서는 개인 투자자들도 투자한 기업이 그 재난으로 인해서 갑자기 이렇게 어떤 문제들이 생기게 됐을 때 주식이 확 떨어지면서 음. 그런 문제로 인한 투자자 소송 같은 것들도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이 기후 공시 이런 얘기하면은 그 늘 나오는 얘기가 스코프 3, 네. 또 공급망 실사 이런 얼핏 들으면 참 도저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이런 용어들이 같이 나와요. 이 두 가지 좀 설명을 기후 공시 관련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그 기업의 이제 배출량을 그 경계를 나눠서 이제 세 가지 범주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스콥 1, 2, 3 인데요. 네. 스콥 1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배출량, 즉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스콥 2 같은 것은 우리 사업장에서 사용하기는 하는데 예컨대 전기라든가 그렇죠. 열처럼 우리가 사용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밖에서 외부로부터 가져오는. 맞습니다. 예, 예. 구매해서 가지고 오는 그런 배출량을 말하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콥 2 부분에서는 우리가 아리백을 하게 됐을 때 이것이 그 발전사들 자체에서도 감축을 하게 되고 이 기업의 입장에서도 감축을 하게 되는 그런 네. 것들로 좀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스콥 3인데요. 스콥 3는 우리가 우리 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그런 배출이고 그런데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제 배출입니다. 좀 더 부연을 하면 이제 예컨대 우리가 뭐 삼성전자 핸드폰을 만드는 삼성전자라고 한다면 우리 핸드폰이 만들어지기까지 이 부품에서부터 그 모든 공정에 이제 전방에 있는 공급망 회사들에서 나오는 배출. 이른바 어떤 글로벌 공급망, 뭐 가치 사슬 이런 네, 쪽에서 맞습니다. 배출되는 탄소도 다 신경 써야 된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후방으로 이제 우리 제품이 만들어진 이후에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것에 까지도? 있어서도 네, 그럼 그래서 폐기까지도 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음. 전반적인 가치 사슬의 배출을 말하게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하게 된 것은 처음에는 결국 기업들이 자체적인 사업장에서 배출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이 생산하는 것에 있어서 에너지 효율을 높임으로써 스콥 2 사오는 어떤 열과 전기를 줄이는 것도 이 기업 음. 자체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어 조금 더 성능이 조금 더 그 좀 더 에너지를 덜 쓰는 그런 제품을 사고 싶은데 그런 제품을 만들어 줘야지 살 수 있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후방의 영향이라든가 또 우리 협력사들 그 전방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책임의 측면에서 이 범주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투자자들이 봐도 이 전반적인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가 이 기업의 어떤 가치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다. 그리고 또 음. 기회를 창출하는 거다라고 해서 이 개념이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 스코프 3까지 확장된 어떤 기후라면 이제 탄소 배출을 다 포함한 것을 이제 법제화하는 게 공급망 실사 지침, 뭐 법 네.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급망에서 특히 인권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죠. 그 환경의 환경. 예. 문제에서 기업들이 어떻게 그 리스크를 예방하는 체계를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관리하는가, 그리고 그 관리를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면책을 해주는 그런 제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해외에서는 이미 본격화됐고 뭐 EU 같으면은 이제 2025년부터 시작되고 아직 스코프 3까지는 안 가더라도 2까지는 다 이제 보고서에 의무적으로 담아야 되고 네. 한국은 그런 거에 비교해 보면 앞에서도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너무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있어도 되는 건가요? 듣고 보니까 상당히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네. 저희도 이제 그런 마음에서 이제 음. 토론회도 준비하고 계속 그 정부에 이제 좀 목소리를 높여서 같이 빨리 대응해 가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결국은 이 규제의 흐름은 우리가 대응하지 않아도 올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미룰 이유가 없다라고 음.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러면 지금은 이 기후에 관심 있고 애정 있는 시민사회와 또 글로벌 대기업이 서로 생각이 좀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그런 상당히 과거에는 좀 보기 힘들었던 모습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도 될까요? 네.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 아직도 우리가 사실 기업들, 특히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면서도 표면적으로 어떤 그 제도가 너무 빨리 도입되고 하는 것을 우려하시기는 하지만, 사실 뭐 아리백 같은 경우에도 국내 여건이 빨리 좀 개선되어야 우리도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시고, 또 그 기후 싱크탱크들도 같이 그러면은 제도화를 좀 같이 추진해 가자라고 이제 서로 이제 손을 네. 잡고 움직이는 네. 것도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네. 오늘 녹색전환연구소 지은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후로운 경제생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홍종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